안녕하셨습니까? 한자 강사 류진화입니다. 온라인 강의 한자 기초와 활용 세 번째 시간입니다. 무척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2회차 수업에서는 한자를 쓰는 순서인 필순 11가지 원칙이 있다고 했는데 그 필순에 맞게 쓰는 것을 연습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부수를 알아본다고 했죠. 한자의 생명은 부수입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데요. 이 중요한 부수를 공부하기 전에 워밍업으로 그림 감상을 해볼까요? 옛그림 감상. 옛그림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통 서당, 조선시대 교육을 담당했던 서당의 풍경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그림의 제목은 서당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누굴까요? 김홍도지요. 김홍도이고 김홍도 하면 따라 붙는 호가 있지요. 단원입니다. 박달나무 단자예요. 단군 할 때 단이죠. 원은 동산 원자입니다. 단원이라는 호를 김홍도가 썼는데 이 호는 중국 명나라 때 이름난 문인 화가인 이유방의 호가 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홍도가 그 사람의 호를 따서 쓴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가 있죠. 그 단원구도 김홍도의 호 단원을 써서 붙인 지명입니다. 그러면 안산의 단원과 김홍도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떤 인연이 있을 것 같지요. 김홍도의 스승이 강세황입니다. 이 강세황이 강세황의 추천으로 김홍도가 28살 때 궁중 화가인 도와서 화원이 됩니다. 그래서 김홍도는 강세황의 제자였다는 것이죠. 강세황이 조선 후기 때 가장 이름을 떨친 문인 화가입니다. 강세황이 안산에 살았습니다. 형편이 좀 좋지 않아서 처가가 안산에 있었는데 안산에 터를 잡고 있었는데 김홍도가 어린 시절 강세황에게 가서 그림을 배웠습니다. 이에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가 김홍도의 호를 따서 지명을 붙였고 단원에 실제 단원 미술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이름 앞에 붙는 것을 호라고 하는데요. 율곡이 호지요. 백범 김구, 백범이 호지요. 이런 호를 왜 썼을까요? 호라고도 하고 앞에 아름다울 아자를 써서 아호라고도 합니다. 예로부터 부모님으로 받은 이름은 아주 귀한 것이다 라고 하여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고 해서 더군다나 나이가 들어서 이름을 부르는 것은 조금 격식에 맞지 않다고 해서 본인이 호를 짓기도 하고 스승이나 웃어른이 이 호를 지어서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그 호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심지어는 고향이 어디인지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호를 알아봤고요. 이번에 이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훈장님이 계시지요. 훈장님은 가르칠 훈자에다가 긴 장인데요. 이때는 길다란 뜻이 아니고 어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훈장님이 계시고 훈장님이 남쪽을 향해서 앉아 있습니다. 왜 남쪽이라고 했느냐? 자, 훈장님이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남쪽입니다. 그러면 훈장님이 앉아 계신 곳은 북쪽이겠지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위를 생각할 때 방향이 어느 쪽인가 생각할 때 사를 그립니다. 그리고 동, 무조건 오른쪽 동, 왼쪽 서, 밑에 남, 위, 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동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동양은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해예요, 해. 태양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양은 농경사회가 아니고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또 돌아다니면서 털을 잡는단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방향을 잡는데 중요한 것은
북극성입니다. 북쪽에 있는 북극성을 기준으로 하여 방향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을 대상으로 하여 서양 방향이 이제 동양으로까지 통일이 되면서 이렇게 쓰는데 기준이 무엇이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북쪽이 위에 있다고 해서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은 아닙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남중했을 때가 기준입니다. 동양에서는 남중했을 때 해가 남쪽 하늘에 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위가 남이 되면 아래는 뭐가 됩니까? 자연스럽게 북쪽이 되는 것이죠. 위가 남쪽이면 왼쪽이 뭐가 됩니까? 동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서쪽이 당연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헷갈리면 경복궁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경복궁의 정문이 어디죠? 광화문입니다. 광화문에 내가 등을 지고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임금님이 근정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정면에 뭐가 있죠? 남산이 있습니다. 남쪽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습니다? 남대문이 있지요. 남대문이 있고 한양도성 4대문 중에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좌동에는 뭐가 있습니까? 동대문이 있습니다. 동대문. 그럼 서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서쪽에는 서대문이 있습니다. 서대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방향 잡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임금님께서는 되게 그래서 남면한다라고 하면 남쪽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북쪽에 앉아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훈장님께서도 남쪽을 바라보고 있고 훈장님을 기준으로 해서 서당에 다니는 아이들을 학동이라고 합니다. 이 학동들은 되게 조선시대에 와서야 서당이 활성화되는데요. 8세에서부터 15세 아이들이 글방에 같이 모여서 동시에 공부를 합니다. 오늘날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구분을 하고 중학생 구분을 하겠지만 이때는 같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 연령의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리 배치도 높고 낮고 서열이 정해져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 서당님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동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당님, 훈장님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서쪽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높은 자리일까요? 조선시대에 삼정승이 있지요. 삼정승은 누구누구를 말합니까? 임금님이 앉아 계십니다. 삼정승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말합니다. 영의정이 가운데 앉습니다. 영의정이 가운데, 왼쪽은 좌의정이 앉습니다. 좌동이라고 했죠. 오른쪽은 우의정이 앉습니다. 직급이 누가 더 높을까요? 영의정 1등, 좌의정 2등, 우의정 3등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봤을 때 왼쪽, 좌동쪽이 높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갓을 쓴 학동이 제일 왼쪽, 훈장님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왼쪽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학동이지만 아마 일찍 장가를 갔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 배치를 하고 있고 또 이쪽에도 이렇게 자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 것이 이제 아이들 표정을 같이 볼까요? 우선 훈장님 표정이 어떻습니까? 근엄하고 무섭고 그렇진 않지요. 무척 이 아이를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녀석을 어찌하면 좋을꼬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왜냐? 조선시대 때 서당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그날 예를 들면 소학을 배웠다. 그러면 그날 배운 문장을 암송을 해야 됩니다. 밤에 집에 가서 숙제를 하고 아침에 서당을 가면 훈장님 앞으로 가서 소학책을 펼쳐놓고 배운 그 부분을 암송을 해야 돼요. 등을 돌리고 앉아서. 근데 이 아이는 숙제를 제대로 못 해왔나 봐요. 그래서 여기 회초리로 한 대 맞고 데니물을 손으로 밀려고 하고 있고 한쪽 손은 훌쩍훌쩍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아이들이 먼저 테스트를 통과한 것 같아 표정들이 여유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에 이 아이는 뒷모습만 있는데도 뭔가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 않습니까? 왜 저걸 모르지 나는 통과했는데 이런 표정인 듯하고 이
우리가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이 학동들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조금 재밌는 듯 하면서도 아직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어. 아직 테스트 전인 것 같고, 이 아이는 조금 여유를 부리면서 이 친구를 조금 재밌다는 듯 혹은 힌트를 주려고 했던 듯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서당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은 이렇게 이제 성독, 암송뿐만 아니고 낱글자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럼 낱글자를 가르쳐 주려면 칠판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칠판이 있습니까? 오늘날 화이트보드 칠판이 있으면 이렇게 선생님이 써준단 말이죠. 부생아신하시고 모국아신하신 이렇게 써준단 말이죠. 그럼 아이들은 학동들은 그것을 보고 따라 쓰면 됩니다. 고사성어를 알려줘도 그것을 보고 따라 쓰면 되고, 그런데 칠판이 없어요. 그럼 선생님께서 불러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인자무적을 써보거라 했는데 어질 인자를 모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인과 두 이가 합쳐진 글자니라 하면 이렇게 돼요. 인, 이라는 두 글자가 됩니다. 이렇게 불러주지 않겠죠. 선생님께서는 사람 인 변에 두 이를 쓰거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아, 여기서 부수가 필요하다는 거. 명심보감을 읽으면서 선생님께서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 써보거라 했습니다. 아이가 쌀적, 착할선, 어조사지, 그 다음 집가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읽어주실까요? 간머리 밑에 돼지 신이라. 그러면 간머리 위에 붙지 그 밑에 돼지 시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서 금방 받아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수를 한번 같이 보자면 부수라고 하는 것은 때 부자의 머리 숫자입니다. 한자 여러 개가 모여 있는데 그 중에 대장이 되는 겁니다. 한 글자 모임 안에서 대장, 우두머리가 되는 부분이 부수입니다. 이 우두머리가 부수가 몇 개가 있느냐? 214개가 있습니다. 214개 마을의 이장이 부수라는 겁니다. 총액 한일 회계, 1회에서부터 17회까지 있는데요. 여기 옥편, 자전이라고도 하고 옥편이라고도 합니다. 옥편, 제일 앞이나 제일 뒤에 부수색인이라고 해서 1회에서부터 17회까지 있습니다. 그 숫자를 모두 세보면 214자입니다. 한일 해놓고서 옆에 25라고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럼 한일이 부수인 글자들이 25쪽을 펼쳐보면 모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총획이 17획인 부수는 피리 약자가 있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악기인데요. 이렇게 입구가 3개 있고 구멍이 3개 혹은 5개 있는 악기인데 이게 17획입니다. 이렇게 하고 옆에 576 적혀 있다. 그럼 576쪽을 펼쳐보면 이 글자가 부수이고 여기에 소속된 글자들이 몇 글자 있습니다. 총액이 17획이고 이에 소속된 글자는 몇 글자 없습니다. 그래서 한자에서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기준이 됩니다. 부수가 뜻을 결정한다고 했지요. 어질인이 있습니다. 사람이 둘이 모이면 어진지 어지지 않은지 할 수 있다. 그럼 사람인이 뜻을 결정할까요? 두 이가 뜻을 결정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사람인이 뜻을 결정을 합니다. 강강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강강이라는 글자는 삼수변과 장인공이 합쳐졌습니다. 삼수변은 물수가 변해서 삼수변이 되지요. 그럼 이 물이 뜬 역할을 할까요? 장인이 뜬 역할을 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부수인 삼수변이 뜬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부수가 100%뜬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되는 열외인 것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순찰한다 할 때 순찰할 때 돌 순자가 이렇게 쓰는데 이 부분은 내천의 변형입니다. 누가 봐도 이 글자는 이 시험시험 갈 차기 부수인 것 같은데 내천이 부수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뜻이 엉뚱한 것이
몇 글자 있긴 합니다. 그래서 100%라고 말은 못하지만 뜻을 결정한다. 90% 이상의 부수가. 4번 부수가 모여 새로운 한자 탄생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총액의 글자여도 쪼개어보면 부수 여러 개가 모인 것입니다. 의사, 한의원 할 때 의원 의자가 있죠. 병 고칠 의자는 부수가 몇 개가 모였는가 따져봤더니 부수 4개가 모였네요. 어떻게? 여기 상자방 안에 화살시가 있고 그 옆에 이 글자는 몽둥이 수 혹은 창수입니다. 그 밑에 당유자가 있네요. 청간 지지할 때 12지 중에 닭기 유. 이 글자는 앞에 삼수변이 있는 술주와 통용되는 글자입니다. 스토리를 만들어 볼까요? 상자라고 하는 것은 갇힌 공간을 말합니다. 갇힌 공간, 사람의 몸으로 생각을 하고 몸에 화살이 박히고 창과 몽둥이에 맞은 사람이 왔어요. 그럼 고쳐야 되겠지요. 치료를 해야 되겠지요. 진통제가 있습니까? 소독약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때 이 술이 알코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 의자, 병 고칠 의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부수 4개가 모여서 한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아름다울 밑자가 있습니다. 아름다울 밑자는 양양자 밑에 큰 대가 합쳐져서 양양과 큰 대가 합쳐졌고 이때 부수는 양양이 부수입니다. 왜 양양과 큰 대가 합쳐져서 아름다울 밑자가 됐을까요? 옛날에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아도 기우제를 하늘에 지내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일식이나 월식도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여 하늘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 제사상에 올릴 수 있는 음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때 희생물이 필요한데 희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물을 제사상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때 으뜸으로 쳤던 희생 제물이 무엇이냐? 양입니다. 그 중에서도 산양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클수록 좋다라고 해서 이게 아름다울 밑자인데 아름다울 미에서 뜻이 확대되어서 좋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예, 부수가 모여 새로운 한자가 탄생한다 개념은 이해하시겠지요? 본격적으로 부수를 보겠습니다. 부수 214자를 알아보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위치에 따라서 명칭이 8가지가 정해집니다. 또 위치에 따라서 부수의 원 글자에서 부수 모양이 바뀝니다. 자, 우선 한자가 이렇게 사각형이라고 생각할 때 정사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왼쪽 부분이 부수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변이 됩니다. 가변자지요. 사람인 변, 삼수변, 오른쪽에 글자가 오고 부수가 왼쪽에 차지하지요. 부수가 오른쪽을 차지하고 있으면 곁방을 써서 방이라고 합니다. 우부방, 선칼도방, 이것은 오른쪽에 차지하고 이 왼쪽에 다른 글자가 따라옵니다. 머리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간머리 같은 경우 한 글자에서 윗부분을 차지하지요. 밑에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발이라고 합니다. 부화가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불꽃 4개로 바뀌어서 연화, 발이 되는 것이죠. 5번 엄은 한자 윗부분과 왼쪽을 둘러싸고 있는 글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글자들이죠. 언덕 한자라든지 이런 글자들, 받침, 여기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시험시험 갈차기 붓을 써서 책받침이라든지 민책받침이 있지요. 몸은 글자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수가. 8번 제부수 할 때 제는 모두 제자입니다. 제군들 할 때 여러분들 모두 제자입니다. 부수가 전체 다 부수라는 것입니다. 부수가 214자라고 있는데 이 214자는 어쨌든 제부수겠지요. 아무리 획이 많아도 이 전체를 쪼개지 않고 하나가 제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위치에 따른 명칭 8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변을 보시겠습니다. 부수가 왼쪽에 위치해서 변이라고 합니다. 사람인이 혼자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옆에 어떤 글자가 오게 되면 자리를 양보해 줍니다. 그래서 세우게 되지요. 사람인 변에다가 발족을 쓰면 재촉할 촉이 됩니다. 촉진한다 할 때 촉. 사람인 변에 매산을 쓰면 신선선이 되고 사람인 변에 개견을 쓰면 초복, 중복, 말복할 때 상복이 되지요. 너무 더워서 개도 사람 앞에 납작 엎드린다 해서 그때 복자입니다. 언덕부가 있는데요. 언덕부가 붓으로 쓰이면 왼쪽으로 갔을 때는 좌부 변이고 똑같이 생겼는데 오른쪽에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이게 고을읍이 아니고 이따가 방으로 나올 텐데요. 이때는 우부방이 됩니다. 똑같이 생겼지만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명칭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디, 부수, 이 부수, 본디 글자가 이 글자이고 이 글자가 갖는 뜻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덕이라는 뜻을 아는 것입니다. 모두 언덕과 관계된 한자들이 소속이 됩니다. 막을 방 볼까요? 언덕이 있어야지 방어할 수 있지요. 모방자를 씁니다. 삐침을 나중에 씁니다. 언덕이 흙이 모여서 언덕이 되지요. 묻히라고 하는 것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는 흙이 많지요. 그래서 여기 흙토가 2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언덕부를 먼저 쓰고 흙토 밑에 8팔을 써도 되고 이렇게 멋스럽게 꺾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6도 되고 6도 되지요. 그래서 땅을 한자로는 육지라고 합니다. 땅지를 써서 이때는 육지가 아니고 육지가 되고 비행기가 땅에서 떠나서 올라가면 이륙이 되지요. 떠날 리자를 써서 이륙이라고 해야 됩니다. 즉, 이 육자가 앞으로 오면 이응, 뒤로 가면 리을 이런 것을 두음 법칙이라고 하지요. 자, 세 번째 그늘음을 보시면 이 언덕을 기준으로 해서 언덕이 있는데 해가 이만큼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쪽은 볕이 드니까 양지가 되겠지요. 볕 양이 되는 것이고 이쪽은 해가 졌으므로 그늘이 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언덕을 기준으로 해서 그늘음이 되는 겁니다. 그늘음자도 이제 금 밑에 이를 운을 쓰면 됩니다. 재미있는 것이 간체자로 볕 양자는 언덕부에다가 해일을 씁니다. 그럼 그늘음자는 간체자로 어떻게 쓸까요? 네, 다로를 쓰면 그늘음자의 간체자가 됩니다. 자, 여기 그늘, 볕, 막다, 묻 모두 언덕과 관계가 있지요. 변, 세 번째는 어떤 변이 있느냐? 물수가 있네요. 물수가 붓으로 쓰이면 이렇게 물방울 3개로 바뀝니다. 물방울이 3개여서 삼수이고 왼쪽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변이라고 합니다. 삼수변입니다. 이렇게 물방울로 바뀐 것을 보고 물수라고 읽으면 안 되겠지요. 형태가 바뀌었고 위치가 이렇게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삼수변으로 읽어야 됩니다. 삼수변에 장인공이 붙으면 강이 되는 거죠. 삼수변에 오를 가가 붙어도 강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음이 하입니다. 왜냐? 공이 있기 때문에 강이라는 소리를 갖게 되고 오를 가자가 있기 때문에 하라는 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뜻은 강이에요. 우리가 볼 땐 똑같은 강인데 중국 강은 구분을 합니다. 강과 하를 구분을 하는데 이 강은 양자강을 말합니다. 양쯔강이라고도 하지요. 양자강은 강이라고 하고 황하는 누를 황자죠. 흙탕물이어서 황하는 강이라고 하지 않고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더 큰 강은 강이라고 하고 강에 이르기 전은 하천할 때 이 하를 쓰지요. 구분을 해서 쓰고요. 국물즙은 삼수변에 열십이 합쳐졌죠. 이 열십은
즙이라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갖다 붙인 겁니다. 육즙 할 때 즙이죠. 기름유는 삼수변에 말미암을 유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기름은 먹는 용이다. 기름이 그래서 식용유가 되지요. 차에 기름을 대는 것은 물댈 주를 써서 주유라고 하죠. 주유소 할 때 기름 유자를 씁니다. 주, 물댈 주, 유, 소. 삼수변이 모두 부수입니다. 4번 고기 육 보시면 이 고기 살결을 상형한 글씨겠지요. 근데 이 고기 육이 붓으로 쓰이면 다롤 모양으로 바뀌어요. 다롤 부수가 따로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발굴명 같은 경우 다롤이 부수예요. 생긴 것이 똑같아요. 그러나 뜻이 다르므로 원래 본 뜻은 고기란 뜻이기 때문에 다롤과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육을 붙여서 육다롤, 왼쪽에 붙기 때문에 변, 육다롤 변이 됩니다. 그러므로 육다롤 변의 글자들은 대개 신체 부위들, 장기와 관련된 글자들이 많습니다. 갈비 늑 보시면 육다롤에다가 힘력이 들어가 있죠. 늑 소리를 내기 위해서 늑골 할 때 간입니다. 오장육부 가운데 하나 간입니다. 간에 지방이 끼는 것 지방간이라고 하죠. 창자 장자 보시면 육다롤이기 때문에 창자예요. 언덕이 부수 뜻을 가지기 때문에 이때는 볕이란 뜻을 갖게 되고 음은 양이지요. 근데 부수가 흑토입니다. 흑토변이면 흙이라는 뜻을 가진 부수이기 때문에 이때는 마당장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부수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음은 비슷하지요. 기를 육은 변이 아니고 밑에 가 있기 때문에 체육 육성한다 할 때 육이죠. 밑에 가 있으므로 육다롤 변이라 하지 않고 그냥 육다롤이라고 하면 됩니다. 변, 물수변, 고기 육이 붓으로 쓰이면 육다롤 변으로 바뀌고 손수가 붓으로 쓰이면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 부수 이름이 제방변이에요. 우선 왼쪽에 붙었기 때문에 변은 알겠는데 제방이 뭐죠? 뭔가를 막는 제방인가? 그 제방이 아니고 이때 제방은 이 글자와 비슷하게 생긴 것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제방변은 손수가 붓을 때 밑에서 위로 올려야 되거든요.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삐쳐내린 것은 제주제자입니다. 제주제라는 글자와 닮을 방, 모방한다 할 때 방입니다. 모방한다 할 때 방. 그래서 제주제 글자를 닮았다. 그런데 왼쪽에 붙었다 해서 제방변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손이라는 뜻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방변 부수인 글자들은 대개 손과 관련된 글자들이 나오겠지요. 던질 투. 여기 몽둥이 수, 창수라고 했죠. 창을 던진다. 무엇으로? 손으로. 못정입니다. 못을 친다. 무엇으로? 손으로. 제주기, 기술자 할 때 제주는 손으로 부린다. 6번 개견이 부수인데요. 개견이 다른 글자와 합쳐지기 위해선 이렇게 변신합니다. 개사슴녹변입니다. 왜? 사슴녹이라고 하는 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개를 붙였어요. 떡은 떡인데 제대로 모양이 갖춰지지 않고 이렇게 만든 것을 개떡 이렇게 앞에 개를 접두사를 붙이죠. 그때 개입니다. 개사슴 혹은 개견에 쓰이는 부수다라고 해서 개사슴녹이라고 하고 왼쪽에 붙었기 때문에 변입니다. 이 글자도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써야 됩니다. 보시면 개구가 있어요. 개견이 있고 개구가 있네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오늘날에 와서는 구분을 하지 않지만 얘기라는 책에서는 큰 개는 견이라고 하고 작은 개는 구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식용 듣기에 좀 역하시겠지만 식용 개는 구라고 하고 집에서 키우는 개는 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애매한 것이 구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진돗개 있죠. 진돗견이 흰색이면 백구라고 하죠. 흰백에 개구를 쓰고 누런빛이 돌면 황구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돗개는 식용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옛날에는 구분을 했다. 큰 개, 작은 개. 사나울맹을 보시면 개견, 개사슴 녹변 옆에 맹자할 때 만맹자가 붙었지요. 그래서 맹이라는 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맹자를 붙였고 용맹하다, 맹렬하다 할 때 맹입니다. 미칠광은 개사슴 녹 옆에 임금왕이 붙었죠. 왕, 광이라는 음을 내기 위해서 쉬운 왕을 붙인 겁니다. 광팬 할 때 그 광이지요. 이렇게 변이 있으면 이제 방을 보겠습니다. 방은 오른쪽에 붙습니다. 오른쪽. 그래서 글자가 부수가 글자 오른쪽에 위치한다. 근데 이 우부방인데 본 뜻은 이렇게 생겼고 고을읍입니다. 고을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들이 모입니다. 떼부 많이 모여있는 것이죠. 부수할 때도 이 부자를 씁니다. 도읍도도 보시면 놈자에다가 고을읍 부수인 우부방이 모였습니다. 수도, 도읍지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이놈 저놈 다 모인 도읍지. 나라, 방도 고을과 고을이 모이면 하나의 나라가 됩니다. 나라, 방. 고을, 군도 임금군은 군이라는 음을 만들기 위해서 붙인 겁니다. 그래서 때, 도읍, 나라, 고을 등은 모두 원 뜻인 고을읍이 붓으로 바뀌어서 오른쪽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부방이라고 합니다. 칼도가 붓으로 쓰이면 이렇게 세웁니다. 칼도를 세웠다고 해서 선칼도이고 오른쪽에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방이라고 합니다. 세길간 간행한다 할 때 방패간에다가 성칼도를 썼고 형벌형, 성칼도가 있지요. 근데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이렇게 쓰면 모양 형자가 됩니다. 터럭삼은 꾸며주는 모양을 상향한 것이기 때문에 모양형이래요. 음은 같으나 부수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지요. 이로울리도 벼, 화가 있어요. 벼를 칼로 베면 추수를 하면 이익이 있지요. 칼검이 있습니다. 칼검은 이렇게 사람인 두 개에다가 이렇게 썼죠. 그럼 칼도가 있고 칼검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관윤장이 들고 있는 칼은 이렇게 생겼어요. 칼날이 이쪽에만 서 있습니다. 청룡 언월도지요. 근데 우리 이순신 장군이 한산섬 달 밝은 밤 이순신 장군이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은 양쪽에 다 날이 서 있는 장검입니다.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네, 한쪽 날이 서 있는 것은 도, 양쪽 날이 서 있는 것은 검입니다. 검객할 때 이렇게 방을 알아봤습니다. 부수 8가지 중에 우리는 오늘 변과 방을 알아봤습니다. 왼쪽에 붙은 것은 변이고 한자에 있어서 오른쪽에 붙은 것은 방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본 글자가 손수가 붓으로 쓰이면 이렇게 제방변이 되는데 이게 손이란 뜻을 갖고 있다는 것. 고을읍이 붓으로 쓰이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지만 이 글자가 고을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수에 있어서. 오늘은 부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수 정리하겠습니다.